10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나이지리아의 무하마드 부하리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이어가면서 대아프리카 협력 확대에 점차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지금 뭔 아프리카랑 회담을 하고 있냐,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는 최근 정부의 아프리카 국가 간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중국의 다센 마이닝이라는 회사 홈페이지에 나이지리아 광물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요약하자면 서아프리카 남동부의 나이지리아는 광물 자원이 풍부하며 30종 이상의 광물 매장량이 중입되었다. 주로 석유, 천연가스, 주석, 니오뷴, 금, 석탄, 석회석 등 입증된 석유 매장량은 37.2억 배럴로 아프리카 5위이다. 여기에는 2차전지 배터리의 소재인 리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주 나이지리아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요 정책입니다. 연방정부 7대 국가 전략 광물 지정 운영 중 7대 전략 광물과 더불어 항공우주, 통신, 전기차 제조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티타늄, 텅스텐, 리튬, 코발트 등과 같은 핵심 광물들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프리카와 한국의 협력은 아프리카의 인프라 구축과 한국의 자원 조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차세대 분야에서 선두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왜 한국에 투자를 늘려달라고 하는 것인가?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지부티, 스리랑카, 몰디브가 중국의 1대1로로 인해 국가 부도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도 이와 사정이 비슷하며 부채의 늪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케냐의 경우 수도 나이로비와 동부 항구 도시 몬바사에 있는 470km 길이의 철도 건설 예산 32억 달러의 대부분을 중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중국 건설회사가 철도 건설을 담당했는데 케냐는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부채 위기로 나타났고 철도의 이용률 또한 극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홍해와 맞닿은 인접국 지부티를 잇는 전기철도를 건설했습니다. 총 길이 718km인 이 선로는 5년 공사 끝에 지난 2016년 완공됐으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수익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철도 사업으로 중국에 갚아야 하는 빚만 40억 달러, 약 4조 4,600억 원에 달합니다. 즉 돈을 대주고 공사를 한 중국만 돈을 벌고 에티오피아는 거의 쓰지 않는 중국산 철도와 빚더미만 남은 셈입니다. 탄자니아의 경우 대통령 존 마구풀리는 중국서 빌린 100억 달러를 갚지 않겠다며 전임 대통령이 중국과 맺은 계약이 말도 안 되는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빌린 돈으로 탄자니아에 항구를 짓는데 사용권은 중국이 99년간 갖는다. 중국의 항구 내 활동에 아무 조건도 달지 않는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즉 탄자니아 돈으로 중국 기업이 항구를 짓고 사용권을 중국이 가져간다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내 땅에 남이 99년간 사용할 건물을 짓는데 땅 사용료를 받기는커녕 공사도 그쪽에서 하고 내가 이용하지도 않는 건물을 공사비에 이자까지 쳐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정신 나간 계약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구풀리 대통령은 술에 취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계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 국가는 마치 국고가 약탈당한 것 같다. 중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빚을 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전하였으며 국민들의 반중 감정이 매우 커졌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는 상호 협력을 통한 윈윈 전략이라고 포장된 중국 자국 기업 이익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중국 기업이 자원 채굴할 때 중국인 인부들을 데려와 중국 음식점을 차려 그들을 위한 오락 카지노 시설까지 설치하니 돈을 번 중국 기업의 법인세와 근로자의 소득세, 세금으로서 납부함으로 중국 정부의 이익이 환류됩니다.
또 중국 내 과잉 생산된 철강 및 건설 자재, 건설 장비 등 재고가 넘치는 중국 제품을 소비할 새로운 시장도 생길 뿐 아니라 수출 실적이 미미한 중국산 고속철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장기간의 유지 보수 수요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남는 장사입니다. 이렇게 협정을 맺은 아프리카 국가는 끝내 자원 약탈과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국가가 부채를 상환할 경우도 상환할 때까지 대출 이자의 이익을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1대1로 사업에 들인 대출 이자로 연 6.3%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몰디브의 경우 최종적으로 연 12%였습니다. 대출 이자도 2010년대 중반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를 비교할 때 굉장히 고금리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돈 없는 나라에 필요하지 않은 개발 사업을 일부러 일으켜 중국 기업들 배불리고 해당 국가는 채무자로 만들어 부채를 지렛대로 이용하는 빚쟁이 외교를 통해 영토와 자원을 뺏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식민 제국이 타 국가를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중국과 아프리카 사이에 큰 틈이 생긴 지금 한국에는 절호의 찬스가 생긴 것입니다. 유럽과 다른 강대국, 일본, 미국들은 침략을 했었던 역사가 있기에 정서상 아프리카 국가들과 결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프리카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지만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내고 현재 차세대 기술력, 2차 전지 사업의 선두주자로 올라서 있기에 파트너로 낙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원활한 자원 조달을 통해 차세대 성장 산업의 기반을 다져 초격차를 이루게 된다면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 2단계에서 3단계의 레벨업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